우리 수요일 모임 그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번 모였을 때 한번 시작한 겁니다. 찬송 부르고 찬송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 공부합니다. 지난번에는 건강의 배신 설명을 했죠. 건강의 배신. 오늘은 안도현의 발견입니다. 안도현이라고 이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교수인가? 어딘가? 그래 돼 있어요. 안도현 여기 속 표지, 속 날개 표지 요 안에 있는 걸 날개라고 합니다. 다 표지죠? 안에 접어서 넣은 거 날개라고 하는데 날개에 어떤 저자가 첫 표지에는 그렇고 뒤쪽에는 이제 다른 책 소개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책을 만듭니다. 이 안도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시인입니다. 유명하죠.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예천. 시집으로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쭉 이제 시집 제목입니다. 많아요. 동시집으로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 냠냠 그리고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 이건 유명한 거 하나 나오는데 아시겠는데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입니다. 연어. 관계라는 동화도 있고 어른을 위한 동화 짜장면도 있네요. 연어 연어 말고 또 하나 연어 이야기가 나왔네. 동화 연어라는 게 있고 또 연어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 봅니다. 그리고 다른 책도 여러 권 있고요.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윤동주상 등쭉 여기 많네요. 우석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신문에 연재했던 작은 꼭지에 연재했던 그 글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아마 한겨레 신문에 냈던 것 같아요. 이게 2014년 10월 15일에 발행됐습니다. 초판이 그렇게 발행되고 그 초판 2쇄, 1쇄가 10월 15일, 2쇄가 11월 5일. 이래 한 달도 안 돼서 2쇄를 냈어요. 그러면 출판하자마자 다 팔렸다고 하는 거네. 굉장히 많이 팔렸나 보네요. 제목이 안도현의 발견입니다. 시인이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걸 쓴 짧은 글 모음입니다. 아주 짧아요. 거의 한쪽이나 한쪽 반, 길어야 두 쪽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보니까 435쪽까지 있는데 전부 간단한 겁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이게 전체 틀에서 보면 발견이 한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발견. 살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거를 느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꼬마 시인, 휴가 유감, 지명, 휴대폰, 연필깎이, 탕진,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발견한 거. 두 번째는 기억의 발견. 기억. 옛날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살던 동네, 그리고 시비는 뭔가 시를 쓴 비인가? 시비 건다는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록, 달력, 장날 아침 해서 기억나는 거 썼고요. 제 3장에는 사람의 발견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 자기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대개 다 직접 만났겠죠. 만나지 않았다면 혹시 다른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우익, 뭐 최영국, 뭐 최일남, 뭐 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네 번째는 맛의 발견, 맛. 참 세밀한 모습들이 나와요. 여기 어떤 맛이냐? 마늘종, 곤드레 나물밥, 뭐 닭게장, 뭐 민어, 평양냉면, 송이버섯 뭐 등등입니다. 여러 개 나와요. 마지막으로 숲의 발견입니다. 숲.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꽃 이름, 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겁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거를 잘 붙들어서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따가 다시 읽겠어요. 요 중에서 세 개만 추려서 복사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거 먼저 짧은 글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글 아이와 나무예요. 아이와 나무. 갑자기 천국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가지 위에 새처럼 모여 앉아 조잘대기도 하고 손으로 가지를 잡고 몸을 흔들어대는 녀석도 있었다. 나무는 대여섯 명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해 보였다.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는지 나무 줄기는 반질반질했고 잎은 무성했다. 그때 이중섭의 그림이 떠올랐다. 화가 이중섭. 아이들이 소와 새와 물고기와 개를 껴안고, 이 개가 뭐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가 아니라 안으로 개자를 쓰는데, 그러면 이거 물 속에 사는 개인가 보죠? 아이들이 소와 새와 물고기와 개를 껴안고 노는 그림들 말이다. 이중섭 그림에 그런 게 있는 거 봅니다. 그 그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저절로 무장해제가 되곤 했지. 그림으로 보던 천진난만의 해방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감동할 수밖에. 아이들이 내게 손짓을 보내왔다. 나무 위로 한번 올라와 보라는 거였다. 그렇지만 나는 나무에 오를 시기를 놓쳐버린다. 큰 어른일 뿐이다. 다시 나는 나무에 오를 시기를 놓쳐버린 다 큰 어른일 뿐이다. 수년 전 아메리카네요. 수년 전 중앙 아메리카에 코스타리카를 갔을 때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풍경이다. 나무를 잘 타는 아이가 없다. 요즘은 아이들이 아예 나무에 오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나무에 오를 시간을 뺏어버린 어른들 탓이다. 도심 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나무에 기어오른다고 해보자. 어른이라는 이름의 관리인이 부모가 지나치던 행인이 손사래를 치고 말 것이다. 과잉보호다. 수피를 만져볼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의 상상력은 수피가 뭘까? 수피를 만져보지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의 상상력은 나무 껍질 올라가니까 껍질 우틀투틀한 수피. 왜 그걸 목피라고 안 하고 수피라고 하죠? 아, 그거야? 말라가고 창의력은 어설퍼진다. 한 코스타리카 아이가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었는데 엉뚱한 발상에 나는 무릎을 쳤다. 코스타리카 아이가 쓴 시, 짤막한 이런 거예요. 소가 날아간다. 산에 부딪혔다. 쿵 하고 떨어졌다. 아프다. 살아있는 거죠. 아주 꿈에서 쓴 게 아니라 머리로 굴려서 그럴듯한 게 아니라 막 자기 상상력
이게 아이에게 아주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요즘 아이들 나무에 안 올라가죠? 나무 안 타죠? 나무 많이 올라가셨죠? 나도 나무 정말 많이 탔습니다. 산에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면 늘 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떤 부드러운 좀 휘는 나무 있으면 똑바로인데 휘어요. 그럼 꼭대기 올라가서 나무를 잡고 휙 떨어집니다. 낙하산 타듯이. 그러다가 나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냥 날아다닌 거죠, 그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거 정말 재밌었는데 나무 타는 거 올라가고 하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고 스마트폰 이런 것만 갖고 있으니까 참 흔한 얘기지만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실체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이버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그거를 만끽하지 못하고 이제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닭 잡는 날입니다. 닭. 저도 어렸을 때 닭 잡는 거 우리 집에서 잡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닭 잡는 날. 잘 아는 분이 꿩 2마리를 갖다 주었다. 바깥 분이 산행을 한 것이라 했다. 비닐봉지 속에 든 이 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시장에 닭 파는 집에 맡기면 조리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손질해 준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닭집 주인은 닭털 뽑는 기계에 꿩을 넣더니 금세 능숙하게 손질을 마쳤다. 5,000원을 냈다. 예전에는 집에서 기른 닭을 직접 마당에서 잡았다. 큰 양은 솥에다 어머니가 물을 펄펄 끓이는 동안 아버지는 수도가에서 닭의 목을 비틀었다. 길쭉한 목에서 떨어지는 피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닭 잡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나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털이 잘 뽑히도록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닭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저도 압니다. 털을 뽑는 일까지가 아버지의 몫이었다. 배를 갈라 내장을 손질하는 일은 어머니가 맡았다. 어머니는 간이며 염통을 따로 떼어놓고 똥집이라 부르는 모래주머니를 굵은 소금으로 씻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길쭉한 창자도 버리지 않았다. 나무젓가락으로 창자를 뒤집은 다음 역시 소금으로 박박 문질렀다. 고약한 냄새를 없애려고 밀가루를 뿌려 문지르기도 했다. 그런 내장과 닭발은 물을 썰어놓고 자박하게 끓여. 참 표현도 잘해. 자박하게 끓인다고 하네요. 뭐지 자박한 게? 국물을 좀 적게 하는 게 국물을 은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박하게 끓여 아버지의 술안주가 되었다. 전주 중앙시장에 즐비한 닭 내장탕 간판을 보면 어릴 적 닭 잡던 날이 생각난다. 요즘 아이들은 기름에 튀긴 치킨은 알지만 닭은 잘 모른다. 지렁이와 메뚜기를 잡아 닭에게 먹인 일도 없고 닭 잡는 풍경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렁이, 메뚜기, 개구리도 먹지 않나? 하여튼 잡식이죠. 다 먹으니까 잡아다 줬습니다. 재밌죠? 이야기요. 옛날 생각이 나네. 하나만 더 읽어보자, 이거. 제목. 내가 만약에 18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기르리라. 축구를 할 때는 출렁거리는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질끈 묶어보기도 하리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무엇인지 어머니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리라.
책상 앞에 앉아 식물 도감을 펼치기보다는 들길을 걸으며 허리 낮춰 들꽃들을 보리라. 마음을 흔드는 여자아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네버리라.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리라.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으리라. 귓뺨을 맞더라도 용기를 내버리라. 내가 만약에 18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읽는 신문을 매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리라. 혼자 높은 데로 날아오르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여럿이 낮은 데를 살피기 위해 공부하리라. 밥상 앞에서는 고기를 덜 먹고 채소를 더 먹으리라.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이유 없이 가출해 보리라.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름한 역 대합실 의자에 누워 나를 세워보리라. 새벽을 데리고 오는 첫 기차를 타리라. 휴전선으로 막힌 한반도가 서글픈 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아다녀 버리라. 내가 만약에 18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최신 휴대폰이 없다고 안달복달하지 않으리라. 자전거를 타고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아가리라. 목덜미에 땀이 흐를 때까지 친구네 집을 향해 뛰어가리라. 숨가쁘게 떨리고 설레는 시간들이 나의 편이므로 울고 싶을 때는 크게 울리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사에서 3개의 글 발췌했습니다. 마당, 송이버섯, 하이쿠입니다. 끝에서부터 해볼까요? 하이쿠. 이거 일본의 특별한 그 시 형식입니다. 15글자인가 13글자로 완성되는 그런 시 장르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활동 중인 시인의 시집은 서점에서 거의 진열하지 않는다. 시집에 꽂혀 있어야 할 서가에 하이쿠 시집들만 빼곡하다. 그만큼 대중들이 하이쿠를 즐겨 읽는다. 하이쿠의 역사는 100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일본에는 1000개에 가까운 동호인 모임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표현 양식이 오랜 세월 동안 형식과 직법이 작법이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는 건 예술사의 드문 일. 하이쿠는 575 운율이에요. 운율 575 모두 17소리로 17자군요. 15이 아니라 로 된 매우 짧은 시가다. 그렇다고 글자 수만 맞춘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다. 하이쿠는 형식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 작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계절의 감각을 나타내는 말을 꼭 넣어야 하고 첫째 구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끊어 읽는 맛이 나게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짧은 형식 안에 자연과 세상에 대해 촌철살인의 번뜩이는 지혜를 담으려면 이러한 약속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인용합니다. 오래된 연못이여 개구리 뛰어든 소리. 마스오 바쇼의 하이쿠인데 너무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이 매미의 허물은 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내게 가장 좋아하는 하이쿠를 대라면 간노 다다토모의 그 작품을 든다. 저도 이거 어디에도 인용했습니다. 이 숫도 한때는 흰 꽃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우리나라 말로는 운이 안 맞는데 이걸 일본 원어로 보면 그렇게 575 이렇게 맞는다고 합니다. 재가 되기 직전에 숯을 앞에 놓고 나무의 푸른 생을 상상한다는 것. 이 탁월한 상상력 앞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도 한 수일자. 이 가을 저녁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음은 송이버섯. 이제까지 딱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한 앞으로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잊을 수 없는 버섯이 있다.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제 너머 밭에 갔다 오신 외할아버지는 희한하게 생긴 버섯을 2개 두억에 따왔다. 외갓집 뒷산 참나무 숲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버섯이었다. 깊은 산속 소나무 밑에서 자란다고 했다. 한 뼘이나 되는 길쭉한 막대기 같았는데 만져보니 말랑말랑했다. 그거 참 말자지처럼 생겼네.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말이 잠시 쉴 때 그걸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외할아버지는 울타리 쪽으로 가시더니 호박잎을 몇 장 따왔다. 그 버섯을 호박잎에 싸서 아궁이의 집불 속에다 넣었다. 호박잎에 싸는 것은 태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때마침 가마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외갓집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생전 처음 보는 이 버섯이 익기를 기다렸다. 그리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집불 속에서 꺼낸 호박잎을 펼치자 노릇하게 익은 버섯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 입에 덥석 먹고 싶었지만 약간의 인내가 필요했다. 외할머니는 버섯을 잘게 찢어 기름 소금에 찍은 다음 입에 넣어 주셨다. 맞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 나죠. 그때 코 속으로 훅 들어오던 버섯 향기와 집불 냄새. 나는 그 냄새로 오물거리고 있었다. 송이버섯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강원도 양양, 경북 봉화와 울진에서는 송이 축제가 열린다. 가을의 모처럼 호사를 들을 기회다. 마당 제목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마당은 화초를 심는 정원이 아니었다. 고기나 고추 같은 곡식이죠. 곡식.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그러네. 그 복사를 제가 잘못했네요. 거기 잘려나갔네. 네. 그 내 책에서 찾겠습니다. 제목이 마당이에요. 자, 없어도 있는데 지장이 없어요? 잘 익혀요? 봅시다. 네, 한 글자. 그러네. 농경사회에서 마당은 화초를 심는 정원이 아니었다. 곡식이나 고추 같은 열매를 말리는 건조장이었고 이삭을 털어 알곡을 거두는 마당질의 장소였다. 마당에서 펌프로 길어 올린 물로 쌀을 씻고 세수를 하고 걸레를 빨았다. 여름 저녁에는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밥 먹는 식구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밥을 먹었다.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거름더미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무슨 연비료? 자연비료 공장이었고 흙의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지렁이들의 의라고 해야 되나요? 의가 아니라 의. 지렁이들의 안온한 일터였다. 거름더미는 모깃불을 피우는데 안성맞춤이었다. 타고남은 쟤는 또 훌륭한 걸음이 되었고 삶의 시작과 끝이 모두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마당은 신랑 신부의 초례를 치르는 결혼식장이었고 회가변이 열리던 잔치의 장소였으며 장례의식을 치르던 예식장이었다. 사전을 펼쳐보니 별스럽게 마당 과부라는 말도 있다. 마당에서 초래청을 올리고 이내 남편을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군요. 마당 과부. 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 아이들에게 마당은 땅 떠먹기와 줄넘기 놀이를 하던 둘도 없는 놀이터였다. 어릴 적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작은 고랑을 내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마당을 빠져나간 빗물이 도랑이 되어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까지 닿는 걸 생각하면서 키가 작고 마음이 살쪘다. 마당에서부터 시작하는 상상은 끝이 없었다. 마당하고 접촉해 본 경험이 없는 요즘 아이들은 나중에 아파트 거실을 마당으로 여길까? 마당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가을이다.
저 경험이 없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마당을 요즘 아이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동화책에서나 읽고 있죠. 자, 이거 재밌었습니다.